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치와 정의를 외치는 국민,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외치게 된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가 법조계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최초의 40대, 최초의 로스쿨 출신 협회장이 탄생한 건데요. 앞으로 3년간 변협을 이끌 김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죠. 이 장벽 앞으로 태극기를 든 수천 명이 결집해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탄핵 정국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현장을 법률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저기까지 들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소리쳐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개몽하라! 개몽하라! 내 투표가 똑바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다는데 뭐가 말이 많냐? 난 공산당 싫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스카우트에서 청년정책 특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살 때가 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를 보살까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끝이 보이는 탄핵 여정. 정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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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부모도 없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나도요. 종착지에 다다를수록 둘로 나뉜 국민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젊은이고 할 거 없이 자기들이 살 나라야. 복귀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바로 잡아야지. 지금 이게 정치냐고. 헌법재판소 앞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 늘었습니다. 매일같이 열리는 이른바 탄핵 슈퍼위크에 더해 형사재판 궤도에도 진입해섭니다. 신천지고 이단이고 사단이고 불교고 천주교고 다 나와. 지금 애국이 다 국민이나 다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성향에 상관없는데 나라의 법치가 또 잘못됐단 말이야. 법치가 정의가 없다고, 공의가 무너졌어. 30년 군복무 후 낚시를 하며 노후를 즐기던 김효덕 씨. 그를 헌재 앞으로 나오게 한 건 사법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야, 좀 이상한데?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법질서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 이거요? 최근엔 동네 이웃이 받은 부당한 판결이나 납득이 되지 않는 수사 내용을 모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헬스장에 가니까 노인분들이 이 아파트에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그걸 팠어요. 판 결과가 이겁니다. 인천지검의 검사, 서울고검의 박검사, 서울고법의 판사 이들이 마구제비로 그냥 임의 판결을 한다니까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모이는 국민. 모두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최근부터는 특히 2030 청년층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왜라는 게 사실 가장 컸거든요.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 변론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2030 세대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하지만은 이 위기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도 청년입니다. 어떤 신경으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 내주는 거에 기대서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제 미래 아들, 딸들에게 얼굴을 보기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빠지면 중국이 되고 북한이 되고 정말 우리의 주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30들도 많이 깨어나고 있고 2030뿐만이 아니고 10 애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2030 여성들이 자기네 편인 줄 아는데 여기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더 이상 2030이 자기네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보수 집회에선 진보권의 전유물이었던 청년과 여성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와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냥 문 닫고 왔어요. 계엄을 할 때 저는 저희들한테 총과 칼을 겨누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초윤 씨. 윤 대통령이 총칼을 겨누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민주당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매우 큰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분들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궁금해요.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과 이렇게 셋이 합치고 싶은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왜 막 그런 그러니까 솔직히 남자분들 야동 볼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법관이 그거를 방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최고의 법률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 가치관도 젊은이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심판이 됐고 또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랑 그냥 엄마랑 언니랑 아빠랑 몇 번 갔었다가 그 뒤로는 혼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나 먼저 나와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는 고등학생 때부터 싫어했었어요. 민주당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조차도 어울리지 않고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은 재판부터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학 기간인 10대 청소년도 현장을 찾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공세민군 친구와 함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의 폐악질 그리고 이 중공의 이런 간첩질과 그리고 그 부정선거 의혹 및 이제 뭐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걸 논하는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너무 싫었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침몰하지 않도록 그 운동하러 왔어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오고? 그냥 뭐 그런 데를 왜 가냐는 식으로 살짝 말을 하고요. 멤버 우파 친구들은 이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자기도 다음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 육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부정선거가 없는 하고 중공도 대한민국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자유 대한민국이 됐으면. 변화의 물결, 그러나 지켜야 할 가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다 결국 밖으로 나온 이들. 역사의 갈림길 속 광장에 퍼지는 함성은 다시 한번 시대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최초의 로스쿨 출신이자 40대 협회장의 탄생으로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김정욱 차기 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으셨어요. 당선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도 선거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후보가 저까지 3명이었는데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른 두 분이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좀 아슬아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상대로 잘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협회 창립 73년 만이고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최초로 로스쿨 출신 협회장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선 후에 아직 그렇게 크게 기쁨을 누리기보단 당선되자마자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이제 막중한 중압감에 어떤 일을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거의 하루도 못 쉰 것 같습니다. 근데 최초의 40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세대가 많이 젊어지고 있고 또 로스쿨 세대 변호사님들이 이제 50%가 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저는 그 대표 주자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도 새롭게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또 법조계 내에서도 그동안의 산적한 과제들을 이제는 해결해 달라는 좀 열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이제 최초의 3년 임기를 갖게 되는 협회장인데 그만큼 3년으로 바꾼 이유가 좀 많은 일을 해라라는 것이고 저는 그만큼 제 임기 내에 확실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청년 변호사들의 롤모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광이죠, 사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임기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 변협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딱 어느 하나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조계에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법조계,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또 법무부, 법원, 로스쿨 다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려는 거는 이제 각 기관들과 기존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왔고 이제 다시 한번 소통을 하면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변호사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유관 기관들이 함께하는 빅텐트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빅텐트인가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더 첨언드리자면 어느 기관을 가던 예전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법원 다 똑같은 게 우리의 영원한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달성이 요원한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그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떤 하나의 사건만 발생해도 그 신뢰나 이미지는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지 시간이 걸리죠.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계의 전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플랫폼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법조계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법조계와 각 기관 간의 해석이나 또 이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또 문제 해결 방법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좀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같이 보시는군요. 합쳐서 논의를 하고 하나의 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역 관련해서 특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도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하나씩 틀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빅텐트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또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모토는 여러 법조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어지러운 전국입니다. 법조계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 법률방송과 선거 전 인터뷰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뭐 감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라는 것은 갈등, 분쟁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에서는 이 정치가 점점 갈등을 더 고조화시키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뭐 그분들의 뜻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정계 내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현상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사법부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사법부로 넘어왔다면은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계는 엄밀히 말하면 사법 권한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가장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우리 법조계입니다. 법조계에서 특히 우리 대한변협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법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라고 국민들도 또 정치계에서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향후 대한변협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때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관련 위원회들에서도 최대한 고른 입장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앞으로 또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좀 객관적으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하나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네트워크 로펌, 또 많은 변호사들이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이 무분별한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꼽기도 했는데요. 관련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 건의해서 통과시켜서 지금 변협에 올라간 6개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미 의사가 일치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분사무소와 본사무소의 광고 분리라던가 정관 또는 비변호사 출신 정관의 광고 금지는 특히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그 간판에 주재 변호사에 대한 명확한 표시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취임한 즉시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적용을 먼저 할 생각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1차적인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는가는 좀 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야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2차적으로 그 첫 번째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좀 규제하는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관련 어떤 포털 사이트들과의 논의도 필요하고 또 회원들의 중지도 더 모아야겠지만 이 방향이 좀 기존의 광고 규정과 좀 같은 취지에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매집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특정 법인에서 블로그들을 매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광고를 독점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위법성 판단을 한 다음에 위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좀 규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법률 플랫폼, 법률 AI 서비스는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한데요. 법률 플랫폼과 법률 AI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법률 플랫폼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중개를 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위 리걸테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갖고 있는 법률 플랫폼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률 AI가 있습니다. 앞서서 중개형 또는 광고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중개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법률 플랫폼의 대표가 로톡 같은 기업이었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빠르게 만나서 이 가이드라인의 좀 내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 허용되는 예시와 허용되지 않는 예시들을 보면 논리적으로 앞에 얘기된 부분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허용 예시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조정을 한 다음에 좀 먼저 발표를 하면 우리 회원분들께도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좀 합리적인 규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면 규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고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리걸테크 기술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AI 쪽은 기본적으로 좀 같은 논지를 제가 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독자적인 어떤 법률 서비스 사업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마냥 허용하기보다는 이것을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이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선택하면 되지 않냐, 그것을 왜 규제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네, 맞습니다.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 법률 서비스는 정말 고도화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합적이면서도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계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줘야 하는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물어서 답을 얻고 대책에 나서도 될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무조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러 기술들을 도구로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런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회사가 독자적인 의료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우려해서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그것을 도구로 활용해 제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률 서비스도 법률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 국가의 법조계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확립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냥 규제가 허용된 곳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라 여러 국가에서 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법률 AI 또는 여러 리걸테크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전문가 영역의 서비스는 잘못 제공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엄격한 검토를 거쳐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이 전문직 영역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죠, 변호사님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생각이고, 네. 그에 근거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독자적인 업체의 서비스보다는 변호사들의 도구로서 발전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서 임기를 3년 동안 이끌어가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후보자 또는 당선인 분들과 좀 차별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현직 지방회장님들이 거의 전부가 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법조계에서 좀 중간 세대, 살짝 위입니다만 어쨌든 거의 중간에 가까운 세대다 보니까 위아래 세대를 함께 아우르기에 너무 좋은
어떤 연차와 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기존에 서울지방변호사에서도 집행부를 구성할 때 위아래 30년 터울로 폭넓게 구성을 했는데 더없이 분위기도 좋았고 모두 함께 일을 하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첫 번째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함께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좀 골고루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통합의 집행부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존에 선거 때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사실 거기에만 얽매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겠지만 제가 기존에도 일을 해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대부분 우리 회원분들과의 소통에서 나옵니다. 회원분들과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여러 유관기관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많이 해결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은 문제들을 더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집행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엄포를 놨습니다. 3년 임기인데 한 임원이 3년간 하면 좀 나태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1년 반을 임기로 해서 1기, 2기로 바꿀 것이고 정말 잘하고 있다면 유지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비상근이더라도 와서 열심히 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포기할까 봐 오히려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임기 초반에 바짝 모든 임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좀 더 많이 바꿔보고 하면서 새로운 대한변협을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정의로운 사회 수호자로서 활약해 주실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김정욱 회장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 문제가 노동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조나리 기자가 2021년 방송작가들의 근로자 인정을 이끌어낸 김유경 노무사를 만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조사 결과 직장 괴롭힘 방해 부상 답변이 이제 35%, 거의 36% 나오고 1분기 대비 5.4%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실 때 체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직장갑질 119가 출범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은 채팅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는데 이번 이제 통계에서 좀 주목할 점은 2024년 그 1, 2, 3, 4분기 꾸준히 괴롭힘이 증가했다. 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5년이 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그 건수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늘었어요. 지난해 사실은 뭐 특히 하반기도 그렇고 뭔가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활발해지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신고 이후에 조직 내에서 뭔가 이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거나 법의 한계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괴롭힘이 조금 늘어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괴롭힘의 내용인데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들이 많이 접수가 최근에 되고 있어요. 한동안은 좀 줄었다가. 그래서 뭐 괴롭힘 끝에 뭐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던가 실제로 뭐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그런
응답자들의 수치가 좀 눈에 띄게 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 법이 제대로 지금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증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같은 그 조사 결과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리고 비사무직이 사무직보다 더 많이 괴롭힘을 겪었다. 그 일터에서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괴롭힘에 좀 더 노출 많이 되고 그리고 겪고 나서도 뭔가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는 통계는 일관되게 계속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용상 어떤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번 그 통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5년이 좀 넘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신고를 한 사람이 2차 피해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누군가 봤다면 사실 그 조직 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신고라든가 문제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개인의 어떤 용기를 내고 뭐 그다음에 서로 뭐 이제 뭐 증거를 마련하고 이런 개인의 어떤 노력 이전에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진짜 말 그대로 인권 침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인격권 침해 당하게 되면은 정말 본인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굉장히 힘들고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조직이 해결을 사실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사건으로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런 신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계시는지. 직장갑질 119에 제보가 되는 사례들 중에서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로서는 참 자괴감이 느껴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이 노동청에다가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라고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사람이다라고 하면 노동청은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설령 그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의 어떤 통보문을 보내거든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어쨌든 간에 노동자가 맞고 일단 프리랜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회사가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신분 형태를 정하는 지점은 이 사람이 입사를 할 때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사를 해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있어 일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 위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어떤 권리들을 챙기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사용자가 져야 될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는 용도로 그래서 우리는 뭐 무늬만 프리랜서라든가 위장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 오요한나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송사가 이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말 남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장 프리랜서 사례다 그렇게 딱 판단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괴롭힘을 나는 당하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으면 노동청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아요라는 거를 입증을 할 책임 이전에 이분이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부터 입증에 산이 있는 거죠. 하나의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MBC가 이제 고인이 생전에 고충을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지를 모르고 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알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어떤 노동자가 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추정을 하건대는 프리랜서라는 어떤 고용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치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프리랜서 현실을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겪을 어떤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본인이 찍힌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어떤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거나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못했다 내지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말씀드리는 건 다 실제 사례들인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한 업무가 상시 지속적이어서 방송사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위장된 어떤 프리랜서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프리랜서 계약서 쓴다거나 아니면 10년을 일해서 퇴직금을 안 준다거나 이 문제는 사실은 사용자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MBC에 대한 그 특별 근로감독 외에도 사실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프리랜서라든가 특고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부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들이 방송사에서 항상 내세우는 어떤 가치라는 게 공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뿐만 아니라 그 고용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 방송국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방송사로서는 어떤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가 사실상 없거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캐디분이 괴롭힘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이후에 유족분들이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하셨어요. 괴롭힘에 대해서. 근데 노동청은 이분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는 그 괴롭힘 행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괴롭혔는데 괴롭힘이 맞다라고 조사 결과 하면서도 마지막에 썼던 한 줄은 이분은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 못 받는 이렇게 끝내버렸던 사건이라서 이분들이 이걸 법원으로 가져갔어요. 이 법원으로 가져갔던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판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문구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문구가 나와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이 된 이상 그거는 불법행위가 맞고,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불법행위가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 행위자라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예 그냥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 오연나님 사건의 경우에도 이 지금 유족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서 이 행위자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고인이 되신 이 피해자가 근기법에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불법행위가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 소송의 결과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근로자성 판단 입증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법안 발의하겠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우선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프리랜서들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은 만들어져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금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그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 예측하시겠지만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최근의 경향성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근로자성을 지우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일했던 업무에서는 그 사람들이 같이 혼재돼서 일하지 않게 갈라놓는다거나 아니면 각자 고정석에 있었던 방송 작가님들을 그냥 몰아가지고서는 원형 테이블에다 모아놓는다거나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서 좀 더 강화된 어떤 조항들을 넣는다거나 뭐 심지어 퇴사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 썼던 분에게 퇴사한 이후에 어떤 근로자성을 다투는 법적 소송들을 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 등을 쓰게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어떤 근로자성의 징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휘 감독의 여부의 증거로서 남을 수 있는 카톡 지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 돌리기도 합니다. 본 적이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하고 있는 사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 이게 2, 3번 같이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증해 봐. 해당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 라고 결론 내린다는 거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과 방위산업 기대를 등에 업고 하나그룹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자회사들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국내의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하나그룹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하나그룹주가 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과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요. 주요 흐름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2024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와 방산주는 한 해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이고 수주 기대감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업종의 주력으로 있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얘기 나눌 이제 주요 주제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30조가 넘어서 와 굉장히 많이 상승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두 종목 합치면 50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발사체도 해서 로켓 뭐 발사체 이런 것도 만드는데 뭐 그래서인지 주가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최근에 엄청난 뭐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실적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승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은 종목군들이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지배구조 이슈도 작용하면서 이 회사에는 뭐 되는 기업은 잘 된다고 더 좋은 그런 호재들이 다각도로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하나그룹에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조선 방산 기대감 외에 또 다른 상승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그룹의 성장세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 한국화약에서 시작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김승현 회장이 쭉 사업 진행을 해오면서 계속 M&A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윈을 받아서 더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삼성종합화학이라든지 뭐 탈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장시키면서 그래서 이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 자체가 계속 M&A를 통해서 성장했는데 방산 쪽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육해공이 다 있어요. 예.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모멘텀까지 끌어오면 우주항공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축으로 해서 육, 해, 공 모두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육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대포인데요. 스스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포를 우리가 자주포라고 하죠. 그래서 155mm 이 자주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으로 성장하면서 수출 국가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는데요. 이 방사는 국내 방사청을 통해서 국내 국군에게 납품할 때는 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마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도 엄청나지만 마진율이 예전에 10%도 안 되던 작은 마진율에서 대폭 상승했다라는 게 결국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오션을 샀습니다. 과거 네. 이름은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네. 이걸 이제 하나그룹에서 샀는데
그때 하나그룹이 돈이 없어서 과연 저 대우조선해양을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조의 돈을 모아서 어쨌든 힘겹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도 좀 힘겹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시장의 평가도 그러하였는데 2조 원 들여서 산 회사가 물론 그게 지분가치 뭐 100%는 아니었지만 지금 시총이 20조가 넘는 회사가 됐으니까 꽤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 된 M&A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돈이 없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사지 못하고 여러 회사가 나눠서 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김동관 회장에게 이 분위기를 좀 몰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그룹 조직도를 보시면 나눠져 있던 이런 그림들이 적어도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에는 김동관 부회장 밑으로 좀 모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는 가장 덜 움직이고 있는 금융그룹은 둘째인 김동원 사장에게 모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 리조트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셋째 쪽으로는 기존의 이 리조트 사업, 그 다음에 뭐 이 내수 산업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미텍이라고 하는 과거 삼성 테크엔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기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묶은 미래 산업을 또 하나 붙인 상황이어서 이런 삼형제 간의 전반적인 어떤 그 분배 조절, 그룹의 장기적인 승계를 위한 그런 조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상승의 하나의 좀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전쟁을 끝내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방위비를 다 끌어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뭐 방위비 끌어올리겠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도 무기를 더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모멘텀은 최근에 그 방산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컨퍼런스가 중동에서 열렸는데 중동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삼남 사업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그룹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하나 비전이나 하나 시스템, 하나 갤러리아, 하나 생명 등 다른 자회사들도 같이 좀 동방 상승했거든요. 이는 왜 그럴까요? 근데 일단 뭐 상승폭은 비교가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앞단에 있는 두 종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한화라고 하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도 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업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김동관 부회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융사들은 주가 변동이 별로 없고 하나 뭐 갤러리아나 이런 회사들까지 밀고 올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한화 그룹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이런 ETF의 구성이 패시브 개념이면 시총 올라간 만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기계적으로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와 관련돼서 수급이 모이고 그 모인 수급이 다시 또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의 상승은 거기다가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으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작용하면서 펀더멘탈 플러스 수급 요인까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형제의 계열 분리가 혹시라도 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취재를 해보면 지금 그 김승현 회장의 연세가 그렇게 고령이시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워낙 그립을 쥐고 가려는 의지가 강해서 당장 뭔가 계열 분리를 해 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비상장 회사인 하나에너지, 하나이펙트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하나와 이런 회사를 합병을 해서 지금 하나라고 하는 지주사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밑에 삼형제가 낮거든요. 네. 뭐 4%,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상속세를 덜 내면서
뭔가 합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한화에너지와 한화를 합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단의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조금은 뭔가 서로 섞여 있었던 삼형제의 사업 분야를 확연하게 지금 선을 그어주고 있다. 그래서 둘째 금융사업 분야는 예전부터 확연하게 둘째 것 이렇게 됐지만 첫째와 셋째의 어떤 사업 분야들이 조금 얽히고 뭐 지분 관계도 얽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 과정에서 거의 뭐 해소된 것도 중요한 그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쪽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신사업은 아직 뭐 검증은 더 필요하지만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 수준의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 세미텍이 뭔가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최근에 주변 종목군들을 좀 상승시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하나라는 그룹명이 거의 테마주였는데 잠깐 며칠 사이 다시 조금 조정되고 있는 또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아주 짧은 조정, 그 다음에는 더 큰 상승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미인주라고 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시장에 거래가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종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오버밸류 되는 것이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테마주라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실적 성장을 담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Q라고 하는 매출의 성장과 P라고 하는 이익의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속도가 빠른 게 문제지 구조적 성장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나그룹주 투자 관련 있어서 업계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을 주가 상승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례적으로 너무 오른 주가에 대해서 뭐 매도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하자 뭐 그런 의견을 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가지고 뭔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경쟁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향된 목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이성적으로 차갑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종목군들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목표가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 목표가도 또 돌파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혹은 거의 근접하거나. 그러면 그랬을 때 다음 목표가가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 우리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완해서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공매도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소위 밸류가 너무 높아진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의 속도가 못 쫓아온다든지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3월 말 부근의 즈음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대비도 서서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소위 수주 기대감, 그다음에 방산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실적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 급등한 종목의 주가들은 실적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소진됐을 때 여기서 모멘텀의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주를 기대했는데 수주가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수주를 예를 들어서 100을 기대했는데 90 정도만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뉴스가 확정이 됐을 때는 이걸 우리가 모멘텀 소진, 이벤트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부터 주가의 탄력은 약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연중 내내 오르다가 조정받고 오르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너무 지금 불꽃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이 소진되거나 이벤트가 소멸됐을 때는 빠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위험성도 있어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중심 종목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실적과 모멘텀을 안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